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제67회 TAT 2급 실무 수행 세 번째 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파트죠. 결산에는 이렇게 수동 결산, 그다음에 자동 결산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수동 결산의 의미는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결산 수정 분계 직접 입력해 달라는 그런 과정이죠. 수정 결산. 그래서 결산을 12월 31일자로 입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행 과제 그래갖고 요 자료 설명에 대한 내용을 결산 정리 분계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자동 결산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에다가 여기 주어진 1번, 2번 직접 입력해서 F3 누르고 자동 결산 마무리 해달라는 거고요. 요 자동 결산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 넣어야 되는 항목 1번, 2번 항목이고요. 요 밑에 있는 3번 항목은 자동 결산이긴 한데 모든 연간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 장부들을 마감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자동결산 파트를 한 번 더 수행을 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자동결산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수동결산이라고 했던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기말 정리상 또는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31일 결산일, 12월 31일을 얘기하죠. 보유한 외화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화 부채는 우리 여러분이 요거 정리를 이렇게 제가 설명은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12월 31일 결산할 때 기말 재무 상태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산 계정들이 있잖아요. 이 재무상태표의 말 뜻이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재산 상태. 그래서 이 자산을 갖다가 12월 31일 시점으로 12월 31일 날 만약에 얘를 갖다가 팔면 얼마짜리가 되지? 라고 해서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재무상태표에서 이 날짜에 재산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문제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단기 매매주권도 우리가 취득한 날짜와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를 평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기말까지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감가상각비 다 계산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재고자산도 기말에 평가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기차입금, 외화 장기차입금이 있었대요. 11월 10일 날 외화 장기차입금이 발생했는데 달러로는 여기 3만 불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달러로는 뭐 금액이 변동되진 않지만 이 3만 달러를 갖다가 우리가 빌려올 때 11월 10일 시점에서는 환율이 1350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 환율 계산할 때에는 달러는 나중에 계산하고 이 환율만 갖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유는 이래요. 이건 좀 우리가 부채니까요. 빌려온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11월 10일 날 돈을 1달러에 1350원을 빌렸거든요. 근데 결산할 때 12월 달에 가보니까 지금 1달러당 1200원이래요. 하나로 빌린 돈은 1350원인데 지금 결산할 때 보니까 환율이 1200원만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저기 빌릴 때는
1350원 빌렸는데 지금 만약에 갚는다면 12월 30일 날 결산 때 갚는다면 내가 1200원만 갚으면 된다는 뜻은 지금 1달러당 얼마가 나한테 이득이란 뜻이에요. 150원이 이익이잖아요. 더 적게 갚아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150원을 기준으로 3만 달러 나중에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1달러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는 150만큼이 줄어들었어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이 달러로 운전 계산을 해야 되니까 3만 달러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450만 원 이익을 본 거예요. 아니, 우선 부채가 줄어들었죠. 부채는 줄어들었고 대변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변에 외화를 갖다가 환산을 했다는 거죠. 환율로 환산했는데 이익이 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450만 원. 외화 장기 차입금에는 당연히 거래처 어디라고 나와 있으면 알려줘야겠죠. 근데 거래처는 없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분기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일단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일반 전표에다가 요 거래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나와 있지 않죠? 금액은 450만원 부채가 감소된 상황이고 대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이익에서 4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여기 수동결산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동결산 파트인데요. 얘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할 거라고 했어요. 1번 그 설명을 보니까 기말 단기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말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말 단기 대여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기말 단기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저는 주로 많이 봐요. 학기전액산표 봐도 되는데 재무상태표가 단기 대여금 금방 나와 있을 테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단기 대여금 그래서 현재 잔액이 1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요거 설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좀 확인했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지금 현재 얼마가 있냐면 여기 1200만 원이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면 얼마가 됩니까? 120만 원, 12만 원 되겠네요. 그죠? 12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따가 입력할 때 결산 자료에 입력하라고 자동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자료에다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거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자동결산이 아니라 수동결산으로 뭐 나왔다면 분기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차변에다가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12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12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 이죠. 그죠? 단기 대여금은 우리가 기타 채권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냥 공부하는 김에 참고 삼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매출 채권에는 여기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이렇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과 상대적인 개념이 기타 채권이에요. 기타 채권은 보통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그 다음에 여기 단기대여금도 들어가요. 단기대여금은 단기 투자자산에도 속하는 계정이고요. 여기 기타 채권에도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계정이기도 해요. 매출채권이라는 말은 우리 회사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외상매출금, 얘네들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으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미수금 또는 여기 계약금 같은 거, 선급금, 돈을 빌려준 거, 단기대여금 이런 것들은 우리 주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우린 기타 채권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도 기타 채권도 대손 충당금을 다 설정하는 건 같은 방법이지만 매출 채권을 갖다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에요. 아니 대손 상각비예요. 그리고 이 대손 상각비는 우리 영업과 관련되게 발생한 채권들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계정이라서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인데 여기 기타 채권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 계정은 영업의 비용 계정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기타의 대손상비로 여기 처리한다라는 것도 세무년 2급 정도 중급회계 배우시면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자동결산으로 결산 자료에 이 금액 12만원 계산한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해 주면 되느냐 하면 자 요걸 지우고요.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요 파트를 가셔가지고서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계정 밑에 단기대여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자리에다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대여금 잔액 1%인 1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전표 추가 누르시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가 돼서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나 봤더니 기말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기말 재고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산자료 입력 파트에 가셔서 원재료, 채공품, 제품 이 기말 재고들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서 첫 번째 원재료, 기말 원재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재고 상황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에다가 52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공품이라고 되어 있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는 8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에다가는 2600
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기말 재고 자산 현황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이 항목에다가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여지는 1번, 2번 문제는 여기 결산 자료 입력 상황에 이렇게 반영해서 입력해주면 끝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전표 추가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 누르지 않으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라는 뜻이니까 예 하고 누르게 되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반 전표에 가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가 결차 결대 이렇게 해갖고서는 자동 그 결산 분기가 자동으로 주르륵 다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입력했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소충당금도 분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그렇게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아무것도 이상 없이 다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내용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 정형화된 문제로 회계 프로그램 여기 저존에서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결산 처리할 때 모든 결산 처리 과정이 실무에서도 똑같아요. 이거 안 해주게 되면 결산 마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시험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매번 출제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전체 화면 가셔서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거,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불러올까요? 그런데 얘는 아니오라고 누르셔야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말정리상 앞에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입력했던 것들이 그냥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라 그러면 그 내용들이 수행되기 전 데이터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숫자가 안 맞겠죠? 우리가 추가로 지금 반영했던 자료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결산 과정의 마무리 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저장된 데이터 있는데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반드시 아니오를 눌러야지 조금 전에 수동결산, 자동결산까지 반영한 것이 여기 불러드리게 돼요. 아니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니요 그것만 아시게 되면 이거 문제 잘 풀어놓고 요거 의미를 모르셔서 우리 수행 평가 문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아셨다면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전기 거는 2023년 2월 28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날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처분 확정일 입력해 주신 다음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결산 모든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 계정 모든 정보를 마감하는 절차예요. 그 마감 절차를 옛날에는 다 수기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요 전표 추가 하나 눌러서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됐다는 거 요거까지 넘겨 주셔야지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기 발생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가느냐면 재무상태표로 가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계정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마감 절차를 수행해 주지 않으면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대차 차익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게 없어져요. 자, 요거까지 다 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보시더라도
대차 차익이 뜨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다 맞았으니까. 어, 여러분이 나중에 연습하실 때 거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마감 절차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게 되면 차변, 대변 금액이 맞지 않다고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근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여기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 있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답니다. 보시게 되면 448900 나왔죠? 아까 했던 거 여기서도 보시면 448900 똑같이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건너가서 요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산 마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반영하시게 되면 지금 결산자에서 요구했던 1번, 2번, 3번 문제 다 마감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기하세요 그랬던 게 조금 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거기서 F3 눌렀던 거 있죠? 그게 다 손익대체 분기하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놓고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할 것 그랬는데 이 금액은 조금 전에 보셨던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는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시면 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아들,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똑같은데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불리는 것처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 부르는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게 되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뭐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재무회계 결산까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부가가치세 관리에 관련된 문제에 이어서 21번부터 그 다음 문제를 수행평가 문제들이죠.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옆으로 빼놓고요.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주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보시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1에 반영된 영수증 수취명세서 1 여기 있죠? 반영된 거 주의하고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금액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금액 어디 있어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 있죠?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583만 5천원. 요게 답이에요. 21번. 자, 두 번 22번 문제는 바드럼 현황을 조회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얘도 이렇게 펴놓고서는요. 여기 바드럼 현황 클릭해서 조회해보고요. 1사분기라고 나와 있네요. 1사분기 할인받은 바드럼 총액이 얼마예요? 할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면 어음조회를 해야지 돼. 만기가 아니라 어음조를 해서 할인받은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날짜는 1사분기라고 했으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거래처는 그냥 다 엔터 칩니다. 엔터를 띵 쳐봤더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어음 상태가 뭐라고 나와 있어? 조회해 보니까 할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보유액은 지금 우리한테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은 다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 두 건을 할인받은 금액 합계 금액을 보니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답이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 3,400만 원이라고 써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는 문제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세 번째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 주시고요. 1월 달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1월 달에 발생한 거. 그럼 얘는 날짜로 입력하는 것보단 월계표를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일계표는 날짜 기준, 월계표는 월 단위 기준. 얘는 1월 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영업의 비용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의 비용 있죠. 영업의 비용에서 발생한 금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720만 원. 얘는 현금으로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합계금액. 얘는 대체로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합계금액. 지금은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다 영업의 비용 발생한 거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720만 원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2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1월을 2월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쭉 내려가셔서 똑같이 여기 영업의 비용 나와 있고요. 2월 달에 발생한 금액은 79만 1,000원 되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에서 똑같이 일개표, 월개표인데 이번에는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료인데 임차료 중에서 제조라고 써 있는 것은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에서 임차료를 찾으셔야지 판관비에서 임차료 찾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를 조회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제조경비라고 되어 있죠. 이 제조경비 안에서 임차료 해당되는 거 여기 있어요. 그죠? 임차료 발생한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8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얘가 답이에요. 혹시 임차료 그러니까 이 제조의 뜻을 모르고 제조경비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기 판관비에서 판관비 다행히 임차료는 판관비에서 임차료 얘를 찾아가지고 50만 원이라고 답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TT급 중급회계에서부터는요 500번대 비용과 800번대 비용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자, 25번의 답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26번 문제에서 4, 4분기 거 물어보고 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여기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영업 외 수익 금액 얼마예요? 영업의 수익 쭉 내려가셔서 손익계정이니까 영업의 수익 여기 있죠. 요 영업의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 영업의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금액을 수익계정 답하셔야지 되는데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이므로 잔액도 606만 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참고가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4월 말 현재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잔액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거래처 분류는 다 그냥 엔터 쳐야지 거래처들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해봅니다. 여기 코코토이라고 되어 있네요. 코코토이 어디 있어요? 코코토이 여기 있죠? 코코토이 잔액 440만 원. 예, 맞네요. 그다음에 진영토이는 1,500만 원. 여기도 1,500만 원 맞네요. 그다음에 보령산업 여기 있어요.
1040만 원. 요거 틀리네요. 그죠? 요게 옳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이토이 밑에 있어요. 2,920만 원 맞죠? 해당되고 틀린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6월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6월 말이니까 여기를 6월 30일 이렇게 하시고요. 똑같이 여기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거래처는 그냥 여기 코드번호 문제 주의하시는 것처럼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 가가랜드가 03050 여기도 03050 하나만 딱 이렇게 여기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거래처만 딱 나오니까요. 여기 가가랜드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여기 잔액이라고 써 있는 금액 2,156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해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익계산서에서 답을 해달라는 문제죠. 손익계산서 29번 문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손익계산서 클릭해 볼게요. 여기 단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기는 12월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 판관비의 대손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쭉 내려가면 여기 판관비 있죠. 판관비 안에 대손상각비가 쭉 내려가고 여기 있네요. 그죠? 판관비의 대손상각비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110만 원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달래요.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갑니다. 재무상태표를 갔는데 3월 말로 질문을 하고 있죠. 3월달 여기 기간 중요하니까 주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 전에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죠. 쭉 내려가셔서 여기 미지급금 나와 있죠. 잔액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006만 9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9월 말에 가지급금을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를 9월 말로 조회해 주시고요. 가지급금 여기 있죠.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예요? 199만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말 똑같이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겠어요. 유형자산 금액은 얼마죠? 라고 쭉 내려가셔서 자산이니까 여기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합계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유형자산으로 6억 270만 원이 유형자산의 금액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거로 보면 12월 말로 물어보고 있네요. 12월 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화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니까 부채 계정이죠. 조금 내려가셔서 부채 계정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외화 장기차입금 나와 있죠. 금액은 얼마가 잔액이 남아 있나요? 잔액은 3,600만 원 남아 있네요. 이렇게 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말에 그럼 재고자산 가야겠죠. 재고자산은 여기 있어요. 4,155만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서는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되어 있는 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잉여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448 요거네요 답이. 그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가 실무 수행 세 번째 결산까지 포함한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수행평가
네 번째 근로소득 관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영상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